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 특강입니다. 지난 2월 15일, 16일 양일간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보시거나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학우님을 위해 특강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총 4개의 구성으로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화용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로지포커스 서은태 소장님의 보관화용론 특강입니다. 크로스 다킹 형태의 자동화된 창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픈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대부분 대한통운 같은 경우엔 대전 허브 창고에 이 물건을 보관해서 새벽에 작업을 해서 출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다킹이라는 거는 재고를 보관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바로 집하해서 출고하는 형태의 크로스 다킹 창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관론에서 설명드리는 게 전체 보관론에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장표에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설명드린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셔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고 보관 시스템의 개요 및 설계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4,300개 정도의 창고가 있는데 창고 보관이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창고를 10,000평짜리 창고를 만들 때 창고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창고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PQRST라는 원칙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P는 프로덕트고 Q는 퀀티티고 그 다음에 RST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자형 창고 같은 경우에는 출고, 그 다음에 입고, 문이 똑같은 방향으로 지정된 것을 I자형 창고라 그러고요. U자형 창고 같은 경우에는 출고나 입고 하는 문이 반대쪽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 보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창고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I자형으로 할 건지, U자형으로 할 건지, 재고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는 ABC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BC 방식의 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품목수가 많든지 출하율이 적든지 재고가 적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ABC 재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 입지 관리, 그 다음에 창고 용량 결정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지었으면 네 번째인 창고 보관 시스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입하 시스템, 오더 피킹 시스템, 예전부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키바 같은 시스템은 대부분 오더 피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효율을 30% 이상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어떤 물건을 찾아와서 포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오더 피킹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것이 아마존의 그 키바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투 퍼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사람한테 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분류 시스템, DAS, DPS, APS, 휠 소타 등이 있겠습니다. 물류센터를 가보시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2m, 13m 높이의 5단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물건을 소팅하는, 어소팅하는, 분류하는 방식하고 피킹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피킹 소트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떻게 물건을 조화롭게 분류하고 피킹하는 여러 가지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휠 소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택배 파업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택배 기사들이 분류를 택배 기사가 할 것인지 실제로 그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 같은 기업들이 분류를 할 것인지 여기에서 인력을 도입을 누가 할 것인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휠 소터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대리점을 가면 강남구에 10개 동이 있다 그러면
이 10개 동의 물건을 자동적으로 분리해 주는 것을 휠소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가격이 뭐 한 1억 정도, 대리점당 1억 정도 되겠고요. 대한통운의 예를 들면 1000개의 대리점을 휠소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1000억이 드는 거죠. 근데 그만큼 투자하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물류단지와 물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항만법, 항공법, ICD, CY 등이 있고요. 물류 관련 법은 아까 창고에 대한 법률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물류의 기본적인 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관세, 보세 창고에 대한 법률은 관세청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에 관련된 법률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가 주관 부처는 국토부지만 여러 가지 부처가 연관된 GDP가 뭐 한 3.8% 하는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여러 부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론의 6번째는 재고관리, 자재관리, 구매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정재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창고에서 가장 적정한 재고는 월간 출하량의 0.5에서 1.2배가 되겠습니다. 어떤 창고에서 월간 10,000건을 출고한다 그러면 재고 보유량은 5,000건에서 최소 6,000건 정도는 12,000건 정도 되는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어들을 보시면 VMI라고 해가지고 벤더 매니저드 인벤토리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 창고 안의 재고를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주사가 관리하는 것을 벤더 매니저드 인벤토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CMI 같은 경우에는 코 매니저드 인벤토리라고 해가지고요. 부족한 재고는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담당을 하지만 부족분 그 다음에 재고를 채우는 역할은 실제 물건의 주인인 실제 그 여러 오픈몰에 있는 기업들이 재고를 담당하는 것이 CMI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Q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출하 건수, 입출하 회전율. 입출하 건수가 많은 것은 회전율이 높다는 그 곡선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법, 이동평균법, 최종구입, 원가법, 단순평가법. 그 다음에 전략적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10,000건을 출고했고 전달에 9,000건을 출고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과연 얼마나 출고가 될 것인지 이것을 시계열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법들 같은 경우는 요새 인공지능 및 AI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기 예측법이든지 단순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가중 이동 평균법, 추세성식법 등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10년치 데이터가 있어도 10년치 데이터가 있으면 향후 1년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고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1개월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 예측 기법들이 지금 현재도 개발되고 있고 여러 물류센터나 정부에서도 AI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쪽은 어느 정도면 이런 기법들이 있다고만 파악하셔도 충분히 시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스트 인타임 같은 경우는 적시 생산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관로는 크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고의 종류, 두 번째는 창고를 만들었으니까 이 창고 안을 어떤 식으로 기기들을 넣을 것인지, 시스템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창고 레이아웃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물류단지와 물류시설에 관련된 주변단지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재고관리 및 자재관리, 구매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보관론의 전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하역론 중에서 보관론은 창고 내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뭐 관리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관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역론이 되겠습니다. 보관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하역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또는 내린 것을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내리는 기기들은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들어가면은 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렉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어떤 구조물 형태가 되겠고요. 그 렉 같은 경우에는 하중별로는 경량금렉 150kg 이하가 되는 것을 경량금렉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51에서 500kg 정도 되는 것을 중량금렉, 그 다음에 500kg을 초과하는 것을 중량금 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임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레트가 되겠습니다.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식이 자가 팔레트나 임대 팔레트인데요. 대부분의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 팔레트를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 팔레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KPP랑 아주렌탈 쪽이 되겠는데요. 시장의 거의 90% 정도를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 팔레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의 형태에 따라서는 단면, 양면, 두 방향, 그리고 네 방향, 그리고 차입식, 그리고 한쪽, 양쪽 날개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관기기 중에 생산성 향상 기기가 있겠습니다. 팔레타이즈라고 해가지고 실제 물건을 팔레트 위에 올려놨을 경우에 이 물건을 비닐로 포장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만 이동 로봇 키바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키바 형태로 피킹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피킹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 설계할 때부터 이게 평면 정태가 굉장히 골고루 가게 되어 있고 오차 범위가 0.3cm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키바 같은 로봇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SRS가 되겠습니다. 오토 자동화된 창고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초기에 설계할 때부터 ASRS 형태의 창고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기존 창고에서 ASRS 창고를 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드 이동 로봇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카스트 데크 형태로 해가지고 물건을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역기기가 되겠고요. 하역기기는 물건을 내리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그 다음에 컨베이어.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체인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분류 컨베이어 등이 있고요.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브 크레인, 스테크 크레인, 겐트리 크레인, 트랜스포 크레인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겐트리 크레인하고 트랜스포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항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 같은 경우에 항만 쪽을 보시면 항만 운영 및 하역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야드나 로드 트랙터가 되겠고요. 이 야드나 로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만 운영되는 트랙터가 형태가 되겠고요.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탑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컨테이너를 상하역하는 장비로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좀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치 스테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만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인데 리치 스테커 같은 경우에는 TC와 같이 컨테이너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 트랜스퍼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크레인이 되겠고요. 겐츄리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배에 싣는 형식의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역의 개요 및 기계와 장소별 하역 및 하역 시스템 교육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보관 쪽에서는 창고, 하역 쪽에서는 물건을 내리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6가지 챕터로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 보관의 하역론에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컨테이너 장비나 컨베이어 같은 장비,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들, 아까 말씀드린 뭐 키바 같은 장비, AGV 같은 장비,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쪽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관 활동은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 시간적 효율을 창출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보관은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출고하는 것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 되겠고요. 운송 활동은 거리적, 장소적 효용을 나오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보관 합리화의 기본 원칙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통로 대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창고에 실제 들어가시면 어느 창고 통로에 들어가면 실제로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직각으로 물건이 보관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위치 표시의 원칙을 해서 문자, 기호, 숫자로 어느 렉을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을 해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출고구에 가깝게 보관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원칙들이 당연한 말입니다. 물건이 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실제로 출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출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한 한 출고 문하고 출고 덕도와 근처에 보관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연대 출고가 예상되는 관련 제품은 근처에 있어야 된다. 실제로 오픈몰에서 노트북을 주문한 사람은 가능한 한 마우스도 같이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노트북과 마우스는 가능한 한 근처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겠고요. 보관 합리화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4가지 원칙이 어떤 식으로 보면 상식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주요 형상을 보시면 아까 ABC 재고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정삼각형과 오른쪽에 옆에 있는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가 적은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량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삼각형,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가 A 같은 경우에는 많다는 거니까 출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되겠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A 품목수가 많고 A 다시 재고량이 많고 회전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매출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관하는 품목수가 적은데 재고량도 많고 회전수, 출고량도 많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는 적지만 수량이 많고 회전수가 크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맥주, 청량음료, 시멘트 같은 게 일부 공산품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보관 설비 같은 경우에 플로렉이나 주행 대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AA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겠죠. 품목수도 많고 재고량은 적고 회전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은 보관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품종, 다빈도 관리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고층 렉과 크레인의 조합을 통한 시스템들이, 그래서 뭐 자동화 창고나 WMS 같은 것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보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은 A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별로 창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첫 번째는 저장 창고, 보관, 단순 보관이 아니라 저장만 하는 창고, 그래서 뭐 장기적인 저장이나 단조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보관을 1년 이상 한다든지 2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특별한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주가 요청할 경우에는 그냥 꺼내주기만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유통창고 같은 경우에는 회전율이 빠른 소비재 중심의 완제품 창고를 한다든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수반해서 크로스 다킹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보관 활동뿐만 아니라 검품, 검수, 분류, 유통 가공, 그리고 트랜스폼 등을 겸비한 창고가 유통 창고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유통 가공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얼마 전에 구정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햄이 보관된 장소가 있을 거고요. 올리브유가 보관된 그 제품이 보관된 장소가 있는데 햄과 올리브유가 다른 제품의 다른 형태로 보관이 돼 있는데 추석 선물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별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유통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제 창고, 가행 재고를 방지하고 수배성을 감소하려 총 비용이 감소하는 창고를 유통 창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 창고가 있습니다.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간세법에 근거하여서 수출입 간세 처리가 미납된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세 창고라고 기능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가 창고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3PL 형태가 높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대부분 물류는 외주 형태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가 창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이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물류를 보관한다는 창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만 하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물류 전문 업체에 맡겨서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가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첫 번째 창고 공간을 효율적 활용 가능, 그 다음에 뭐 제 창고니까 자기 창고니까 관리가 안전하고 보증 투자비가 불필요하고요. 제시 보험에 의한 보상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입지 선정 및 변경이 용이한 게 자가 창고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단점, 자가 창고의 단점이고 리스 및 임대 창고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사 특유의 설비 기기 및 운영 방식을 사용하기 힘들어 충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시설 변경이 용이하지 않음. 제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변경이 당연히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나 운영을 임대한 수로 자기 자산이 되지 않음. 여러 가지 뭐 자가 창고나 리스 및 임대 창고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보통 한 세네 문제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창고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창고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공창고도 있고 공동창고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뭐 공동창고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뭐 공공 형태로 쓸 수 있는 창고는 뭐 선진국일수록 더욱 활성화되겠고요. 그리고 강설 산업이라 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대가 해상, 육상을 연결 화물 판매 용도로 부두 또는 암벽에 상층을 설치 업체 또는 일방에 제공하는 것을 간설 상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기능별로 창고를 봤다 그러면 이제 법에 따른 창고를 보시면 물류전체기본법에 의한 창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종 창고, 두 번째는 제2종 창고로 해서 제2종 창고는 이연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1종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창고와 저장 창고, 야적 창고, 수면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수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에다 실제로 크다란 뭐 나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것을 수면 창고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씨에서 10도씨 같은 경우는 C3급 창고, 마이너스 10도씨에서 마이너스 2도까지는 C2급 창고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F급 창고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관련 창고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고요. 지점 보세구역 창고와 보세장치장, 그 다음에 보세 창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정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통관을 위해 수출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세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 내 실제 보세 장치장 같은 경우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세 장치장 수출입장 기업 내에 설치하는 장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치장, 영업용 장치장, 그다음에 타소 장치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거대 중량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큰 탱크나 그다음에 비행기나 이런 것을 조립해서 일정 부분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장치장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세 장치장 제도랑 보세 창고 제도를 다 통틀어서 보세 창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ICD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도 교수님들이 설명을 드렸겠지만 인랜드 컨테이너 데팟이라고 해가지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인 ICD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의왕 ICD.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물건을 부산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산에 보면 그 감만, 감천, 그 항만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경인 쪽에서 물건을 컨테이너에 실어 가지고 실제 기차로 부산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을 인랜드 컨테이너 데팟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ICD, 의왕 ICD가 되겠고요. 토지 취득이 용이하여 시설 비용이 절감되고 통관 기능과 자체 포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관 및 이동에 요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ICD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ODCY라고 해가지고 오프 더 컨테이너 야드라고 해가지고요. 항만 배원의 컨테이너 보관 장소를 ODCY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점체 추세적으로는 ODCY는 없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탁 포인트나 대팟 같은 경우에는 임시 보관 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물류단지 시설이라고 하면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ICD, 그 다음에 스탁포인트, 직배송센터를 물류단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될 것 같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을 물류단지 지원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당의 복합 운송 체계를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동 같은 경우에도 복합 화물 터미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 가지고 기차든지 기차로서도 운송이 가능하고 차로서도 운송이 가능하고 이런 것을 복합 화물 터미널이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보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관이라는 것은 창고고 창고 내가 여러 개 합쳐진 것을 물류단지 시설이라고 하고요. 이 창고 내에 어떻게 창고를 설계하고 시설을 하고 구분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창고의 기능별 그리고 창고의 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역이 되겠습니다. 하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드린 것은 보관기기 같은 경우는 넥, 그 다음에 팔레트, 생산성 향상기기가 있고요. 하역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크레인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운영,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약간 중첩돼서 제가 자료를 두 개를 중첩돼서 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 및 그 하역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떤 보관 하역론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키워드를 알고 이 뭐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하고 키워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출 문제 중심으로 풀어보는 방식학에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실물을 알고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원하는 그 물리 쪽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이 제 판단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기출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고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재고 관리 기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WMS가 되겠습니다. WMS의 주요 기능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재고 관련 기능, 두 번째는 주문 관련 기능, 세 번째 출고 관련 기능, 네 번째 관리 관련 기능, 다섯 번째 인터페이스 기능 등이 되겠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WMS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들어오면 입고 기능도 하고 있고요. 물건이 들어온 것을 보관하는 보관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관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재고 관련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M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ERP, 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ERP랑도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2, 3, 5번은 WMS의 주요 기능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인력 관리 같은 경우에 WMS에서 실제로는 처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인력 관리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 지표나 위치 관리를 통한 재고 내역, 실물 위치 추적 용이성은 WMS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력 관리에서도 뭐 WMS에 포함됐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하게는 인력 관리는 다른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용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뭐 덜셈, 뺄셈, 나눗셈, 곱셈 형태로 계산을 해봐도 쉽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사의 작업 시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입하 작업 공수 비율과 가동률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류 창고에서 작업 시간이 총 작업 시간이 100시간이 되고요. 실제 작업 시간은 80시간, 출하 작업 시간은 60시간, 입하 작업 시간은 20시간, 대기 시간은 2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입하 작업 공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시간 분의 입하 작업 시간은 100시간 분의 20시간 하면 20%가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보기 중에서 1번, 2번 입하 작업 공수 비율이 20% 나온 것은 21번,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총 작업 시간 분의 실제 작업 시간이 되겠고요. 100시간이 총 작업 시간이고 실 작업 시간이 80시간이니까 80% 형태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꼬아놓지 않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계산 문제가 이렇게 실제 문제를 자세히 읽어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는 몇 번 기출 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계산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의 입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것도 문제 내용을 가만 자세히 보시면 어느 정도 정답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입지를 각 수요지에서 배송센터까지의 거리가 각 수요지까지의 운송량에 대해서 운송량 곱하기 운송거리의 총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이 되겠고요. 여기서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량을 계산하는 것은 3번 통키로법이 되겠고요. 이 나머지 1, 2, 4, 5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운송량 같은 경우는 무게고요. 그 다음에 운송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킬로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답도 보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요소와 부하 요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거리 부하법의 하나인 통키로법이며 로드 슬래시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LD법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형식으로는 물류 시설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접 수익이 가능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물류 기반 시설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보기는 운영 후 이전 방식은 BOT 방식, 이전 후 운영 방식은 BTO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임대 운영 후 이전 방식은 BLT, 네 번째는 BOL, 다섯 번째는 BOO 방식이 되겠고요. 대부분 도로, 철도 등의 투자비 수 및 수익, 통행료 등의 창출이 용이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BTO 방식이라고 요거는 기출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상식선에서 보면 영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빌드 트랜스포 오퍼레이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실제 건설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내용을 보시면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관리 운영권이기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고 개념이 이해된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물류센터의 규모를 계획할 경우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물류센터를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할 것인지 했을 때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을 순서적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총 면적의 산출, 두 번째는 제품별 재고량 결정, 세 번째는 하역 작업 방식과 설비의 결정, 네 번째 보관량 및 보관 연적의 산정, 다섯 번째 서비스 수준의 결정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를 처음으로 지을 때는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처음 구성할 때 냉동으로 할 건지 냉장으로 할 건지 보관만 할 건지 실제 출고를 자유스럽게 할 건지 그래서 다섯 번째인 서비스 수준의 결정이 가장 첫 번째로 순서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답은 3번하고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수준이 결정됐다 그러면 제품별 재고량, 얼마만큼의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다음 팩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관량 및 보관 연종의 선정, 그 다음에 하역 작업 방식과 설비의 결정, 그리고 총 면적의 산출 형식으로 순서를 봤을 경우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규모 계획을 할 때는 첫 번째 서비스 수준의 결정, 두 번째는 제품별 재고량 결정. 이게 어느 정도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딱 보시면 물류센터를 처음에 지을 때 어떤 냉동, 냉장, 그 다음에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몇 평으로 건물을 지을 건지,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물류센터의 규모를 계획할 경우에 옳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물류센터를 지어가지고 실제 이 물류센터를 팔기 위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것도 간단한 산수 문제가 되겠고요. 3만 개의 팔레트를 보관하는 창고에
30대 포크리프트가 연간 270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행한다고 하자 이때 입고에서 출고까지의 평균 작업 시간이 15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 창고의 연간 재고 회전은 몇 회인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고 회전은 뭐 공식 같은 건 아니고요. 뭐 전체 재고 회전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전체 재고량 그리고 실제로 출고량이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전체 처리 대상 물동량은 30대가 270일, 그 다음에 8시간 작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8을 곱하면 총 30대 곱하기 271 곱하기 8시간. 그리고 평균 작업 시간이 제일 출고까지의 평균 작업 시간이 12분 걸린다 그러면 분을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6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총 재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3만이 되겠고요.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0.8이 나오겠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뭐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보관 하연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뭐 제 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요. 언제든지 제 메일 주소로 애니타임 애니케이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학부장님이신 윤남수 그 학부장님께서 여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이제 방문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얼굴이 좀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물리학과 입학하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게 어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네, 이틀 동안. 예. 제가 이제 이 유통물리학과는 처음 생길 때부터 쭉 학부장 맡으면서 이렇게 학과 만들 때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교에 학과가 33개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과정을 매년 이렇게 꾸준히 운영해 학과는 유통물리학과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오고 나서 사이버 대학에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뭐 작년하고 비교한다면은 거의 한 40% 이상 지원자가 몰려가지고 1차 때도 경쟁률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2차 마감일이거든요. 마감일인데 1차 때 이미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아마 2차 때는 경쟁률이, 그러니까 1차 때 등록 안 한 분들하고 이제 산업직 위탁하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아는 분 지인이 이번에 2차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좀 합격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1차에 좀 미리 지원을 해지 그랬냐. 2차에는 경쟁이 높아가지고 아마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고 이 유통물류학과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뭐 많은 학과가 있지만 유통하고 물류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는 저희 학과가 뭐 유일합니다. 저희 학교가 아마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오셨겠지만은 유통하고 물류하고 같이 이제 다루는 그런 학과가 이제 유일한 학과고 또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학과고 또 이 서원태 교수님 방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강의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편입을 하신 분들은 뭐 2년,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 4년 정도 이렇게 학업하고 나가실 텐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자격증까지 취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학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유통물리학과 들어오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당에 여러분들 다 모셔놓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또 교수님들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월 달에 한번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서로 이제 끝나서 푸드 한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많이 아쉽긴 한데 지금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내년 초쯤에는 좀 그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학부 행사가 또 많아요. 이제 그 가을에 체육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등반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또 연합 MT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학부 5개 학과가 있는데 5개 학과 전체 인원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 맥주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오프라인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강의해주신 오한모 교수님, 그리고 서원태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학부 여러분, 그리고 정성태 교수님, 또 박대훈 교수님,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입학식 그리고 또 다른 학과 행사에서 다시 좋은 행사로 여러분과 다시 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특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관하용론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리학과 신편 입생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총 4과목의 특강 어떠셨나요? 앞으로 많은 컨텐츠와 특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